자, 국제법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회차입니다. 한일어업협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됐다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국회 동의를 요하는 조약을 헌법 60조에 나열해놓고 있는데 어업협정은 없긴 해요. 근데 얘는 또 중요도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거를 할 때 국회 동의를 받은 조약이고 이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국회 동의를 받는 조약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이거 헌법 6조 1항이죠. 자, 우리가 조문함기가 있고 판례에서 내는 게 있는데 이제 이건 1번 판례고 한일어업협정에 따라서 우리가 독도를 중간 수역을 해서 바다를 나눈 것이 사실 우리가 3조의 영토조항은 기본권 조항은 아니지만 이제 영토조항 자체가 기본권 아니나 여기서 한번 기본권이 나온다고 그냥 봐준 거죠. 원래는 아니지만 한 번 정도 도출했다고 볼 수가 있고 기본권 침해로 보진 않았는데 이런 게 좀 논점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논점에서 이제 헌법 6조 1항인데 헌법에서 체결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수행된 국제법규는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다. 올해 시험이 약간 2번처럼 나오면 난이도가 쉬운 건데 요랬을 때 이제 이 난이도가 의외로 여러분이 좀 텅 비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조문집을 제가 강조드리는 거고 우리가 이제 국회 동의를 요하는 조약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지 국내법적 효력을 갖게 돼 국내에서 쓰일 수가 있는데 이걸 만약에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몰래 체결했다. 그러면은 권한쟁의니까 권한 침해니까 걸 때 누가 거냐면 국회가 걸어야지 국회의원이 대신 걸어주면 안 된다. 왜냐면 이런 건 제3자 소송 담당이라고 해서 국회 본연의 동의와 국회의원들이 이걸 국회 차원에서 동의할 때 국회 안에서 논의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가부간에 표결에 붙일 거 아니야. 그래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 같거든요. 근데 판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 침해되는 게 아니라 국회 안에서 날치기 하면서 침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싸울 문제를 내부적인 싸움으로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국회 동의권 침해 이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가 아니다는 게 난이도도 있지만 꽤 중요한 논점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3번은요 이게 여기 총론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 그 통치구조까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출제원이 여기서 끊어버리면 여러분이 조금 공부량이 있는 게 낫겠죠. 그래서 국회 동의를 요하는 조약을 헌법 6조 1항에 쭉 설명해 놓고 있는데 거기 해당하는 조약을 체결할 때 국회 동의를 안 받았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권한쟁의를 걸거나 그 국회 동의권 침해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다 듣진 않았고 이 책 뒷부분에 나오긴 하는데 그것도 6조 1항 논점이고요. 그리고 조약은 원래는 이제 서면에 의한 합의라고 우리가 개념을 잡는데 최신 판례에서 말로 하는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점점점인데 그걸 이제 7급에서 내다 보니까 반드시 서면은 아니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옛날 기초라고 또 구분을 해줘야 되는 게 옛날에는 서면에 의한 합의야 이렇게 해서 말로 하면 틀려 이렇게 낸 것이 있어요. 근데 최근 판례에서 반드시 서면일 필요는 없어. 이 말투는 또 말투대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은 법이 좀 애매하게 해석될 때 여기 유일하게 전형적 지문인데 헌법을 해석할 때 쓰는 게 아니에요. 법률이 조금 못생겼을 때 이 말인데 어떤 거냐면 이제 사실 군인들이 어떤 형사 입건이 돼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 그 사이에 이제 못 받은 돈들 같은 거가 이제 다 이자까지 쳐서 나가는데 우리가 이제 형사적으로 원래 무죄가 될 만한 사안인데 피해자의 뭐 고소가 취하됐다든지 해서 형식재판으로 끝났다 하더라도 그게 없었더라면 무죄가 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다면 그 역시도 유사하게 못 받은 돈 나갈 때 이자 쳐서 나가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못생긴 법이라고. 무죄가 나면 그동안 연금 안 나간 거 돈 나간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설령 공소기각이 나왔다 하더라도 무죄 받을 사안이면 어떻게 할까? 그게 조문이 없지만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데 이제 어떤 헌법에 맞게끔 우리가 해석해서 이 법을 살려서 쓸 수 있다면 그게 합헌적 법률 해석이라고 하는 거야.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공소기각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나왔을 경우까지 포함해야 된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게 부합하다고 본 판례고 요게 이제 직렬상 여러분과 비슷한 직렬을 한번 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너무 쉽게만 공부해도 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법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을 통일적으로 해서 헌법에 맞게끔 해석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제 입법의 어떤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는 거죠. 법이 조금만 이상하면 다 갖다 버려 이러면은 좀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법권의 존중도 합헌적 법률 해석을 쓰는 이유고, 또 이제 조약도 위헌 법률 심판을 하기 때문에 조약도 우리가 심사하는 관점에서 쉽게 위헌화하면 안 되는 게 국제사회의 신의 존중 때문에도 그런데, 얘도 한계는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해, 그러니까 끼워 맞추려고 헌법이 최상위법인데 법률을 살리려고 얘를 막 무조건 법률에 맞춰서 살리려고 해서도 안 되고, 또 뭐가 있냐면 입법자의 명백한 의지에 반하면 안 돼. 우리가 법의 목적을 1조에 쓰거든요. 분명히 목적이 이건데 이거는 목적을 헛되이 하면서까지 법을 살릴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게 예외가 있다 그래서 틀리게 했는데, 이런 거 이제 예외가 인정되지 않아요. 좀 약간 1판을 앞쪽에서부터 빼면 어려운 난이도가 되긴 하네요. 그래서 합헌적 법률 해석은 제일 많이 나오는 선지가 뭐냐면, 이게 헌법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법률이 애매할 때 가급적 살리는 기법. 그리고 친구가 있는데 얘가 좀 어떤 날엔 뾰루통하고 어떤 날은 밝고 좀 얘가 기본 변화가 심해. 그래서 얘랑 절교할까? 그러기보다는 좀 잘 지내보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법률이 문제가 좀 있어도 살려서 써보자 이건데, 이건 법률 해석이지 헌법 해석은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해석해서 살리는 이유가 입법권의 존중도 있거든요. 근데 입법의 의지에 반하는 거는 하면 안 돼요. 그렇게까지 해서 법을 살릴 필요는 없고, 3번이 제일 어려웠을 건데, 이제 무죄 선고 받았을 때라는 의미가 뭐 이 제도를 정확히 모르더라도 어차피 무죄가 날 사안이었다면 그냥 무죄나 마찬가지로 봐서 해석을 여기에 확대해 주는 게 맞잖아. 그 사람에게도 유리하고. 그렇게 해서 크게 문제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법의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에 합치하도록 살려가자는 거야. 법을 함부로 죽이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해당하는 주문 형태가 한정위헌. 그렇게 해석하면 위헌이야. 법을 살리면서도 그 해석에 잘못된 부분만 끊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법률 해석이라고 봐서 대법원은 무시하는데, 현재는 이걸 위헌 결정 일종이라 봐요. 한정위헌하고 한정합헌은 사실상 같은 건데, 이렇게 해석하면 위헌이야. 이렇게 해석하면 합헌이야. 그러니까 사과 같은 거 먹을 때 썩을 부분을 딱 이렇게 여기가 썩었어 이렇게 말하면 한정위헌이고, 이거 빼고 나머지 먹으면 되려 한정합헌. 사실상 같은 건데 어쨌든 조문을 살려 쓰자 이거죠. 살릴 수 있는 건 살려보자. 그래서 애매할 때 살리자. 합헌적 법률 해석이고, 사법 소극주의. 너무 열심히 해서 법을 다 없애버리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게 나을 때도 있잖아. 저 가끔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거든. 너무 분주하게 일상을 사는 것보다 조용히 하루 있는 날이 더 뭔가 평화로운 날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법을 너무 쉽게 날리지 않겠다는 어떤 법적 안정성에 대한 측면의 제도, 어떤 그런 성격의 해석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법의 의도를, 아예 법의 목적을 넘어버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국민투표라고, 우리나라는 참정권, 국민의 정치 참여하는 기본권이 기본적으로 대의제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이제 행사되는 것들이 내가 직접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대표를 뽑아서 그에게 맡기는데 공무원이 되는 거죠. 피선거권으로 공무단위권 안에 선출직들에 대한 피선거권이 들어가거든요. 직접적으로 국민이 개입하는 거는 지금 현행헌법상 국민투표밖에 없죠. 그래서 72조 중요정책, 130조 헌법 개정. 여기 이제 여기 130조 설명하는 지문인데, 국민 소환은 우리나라에 있었던 적이 없고, 무소. 국민 소환은 있어 본 적이 없고, 국민 발안이라고 국민이 헌법 개정안을 냈던 적이 있죠. 언제? 2차부터 6차까지. 지금은 없고. 그래서 이제 국민투표라는 게 뭐냐. 지금 우리가 별로 경험을 많이 못 해봐서 그런데, 대의기관의 선출 주체가 국민이죠. 그래서 이제 국민투표가 72조든 뭐 130조든 이제 국민 대표들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를 승인해 주는 거다 이거야. 그래서 국민투표권자는 우리가 선거권 갖는 사람 다 국민투표 줘야지 왜 외국에 나가 있다고 안 주냐 이거야. 그래서 이 말의 뜻은 그렇게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자, 우리 정당법 조문에, 그러니까 국민투표법을 보면요, 당원 자격 없으면, 그러니까 정당원 아니면 국민투표 찬반 운동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조금 개정을 할 것 같긴 하지만 조문이긴 해요. 자, 국민투표권은 직접 참정권이에요.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선거권은 간접 참정권이죠. 약간 이론적인, 그러니까 판시긴 하지만 좀 이렇게 판례 결론보다는 좀 이론에 가까운 선지고요. 그래서 공부를 좀 제대로 했을 때 보일 것이고, 자, 우리 국민투표가 잘못되면 이게 행정법 혹시 하시면 한당민계 민중소송으로 보는 건데, 이걸 이제 소송 거는 형태나 방법 이런 게 다 정해져 있고 법정화돼 있고, 이걸 이제 만약에 대법원이 볼 때 잘못이 있다고 해서 국민투표안을 바로 무효로 하면 굉장히 혼선이 크겠죠. 그러니까 국민투표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해서, 그러니까 어떤 절차자가 있다고 해서 국민투표 결과가 바로 무효는 아니고 영향을 줬을 때만. 자, 4번입니다. 헌법상 사회적
보장과 관련된 기본권인 사회보장 수급권은 사실 얘를 기본권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대부분 기출이 기본권으로 보는 판시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보장 수급권 기본권인데 법률의 구체화가 필요해. 약간 이런 형태가 더 이제 패턴화 됐다고 보셔야 돼요. 사회적 기본권은 기본권이긴 한데 구체화가 필요해. 근데 이게 대표적인 조문이 헌법 34조 인간다운 생활권인데 우리가 제도를 만드는 의미가 일단 입법부가 먼저 만들고 행정부가 집행할 때 최대한 노력해야겠지만 사법심사하는 헌재는 최소한을 놓고 본다. 그래서 정말 안 했다든지 안 한 거나 다름없을 때만 얘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둘의 의미가 저 조문을 바라볼 때 다르다고. 얘는 최대한, 헌재는 마지노선을 보고서 심사하는 거죠. 헌법행정법 다 튄 거고, 근로의 권리가 32조인데 사회적 기본권으로 아까 성격이 둘로 나눈댔죠. 사회적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은 이제 최소한의 근로조건, 열악한 작업 환경,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의 어떤 최소한의 임금도 안 줄 때 이제 주장하는 거고, 사회적 기본권은 내가 아직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일자리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 달라는 거고, 직접 직장을 달라라든지 돈 달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외국인도 근로의 권리를 누려라고 했을 때 외국인이 누리는 근로의 권리는 일을 하는 상황에서 그 환경의 열악함을 주장하는 거죠. 사회적 기본권 측면은 외국인이 못 누리고, 원래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쪽이 많이 지게 되죠. 법률 요건 분류설에 따라 각각 지긴 하지만 내가 소송 걸면서 내가 이 업무 상재 때문에 다쳤다는 걸 주장하지, 그걸 반대하는 쪽에서 입증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네가 입증해라 이런 거는 기본권 침해 아니에요. 자, 5번에 보시면 우리 헌법의 자유민족 기본질서를 이제 표현상 들어와 있는데, 이걸 이제 헌재가 어떤 게 자유민족 기본질서냐라고 설명하면서 건건의복 선사지, 권력 분립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인권 존중이 돼야 돼. 의회제도가 있어야 돼. 복수정당제, 선거제도, 사유재산제가 있어야 돼. 그리고 뭐 시장경제해야 돼. 라고 했는데, 이제 통진당 사건에서 국민주권도 함께 언급하긴 했어요. 여기서 언급 안 한 게 직업공무원 제도 이런 건 언급을 안 했죠. 적법 절차는 행정 영역에서도 행정법의 적법 절차가 행정 절차로 구현된다고 얘기합니다. 다만 적법 절차가 안 쓰인다고 본 게 탐익소추에는 안 쓰인다고 봤죠. 국가기관 상호간은 적법 절차가 안 쓰여. 이런 헌법의 기본 원리가 뭐예요? 민주주의 원리, 법치주의 원리, 국민주권 원리. 그 자체가 기본권은 아니라고. 그래서 그걸 갖고 기본권이라고 주장을 바로 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말한 게 아까도 있었어요. 경제의 장을 갖고 바로 구체적 기본권이라고 주장하지 말라. 또 문화국가 원리도 여기 있는데, 문화국가 원리는 문화 풍토 조성. 어떤 씨가 내려서 씨앗이 발화돼서 커갈지는 자연스럽게 냅두라고. 그러니까 국가가 이 문화여야 돼, 이것만 키워 이렇게 하면은 그게 다양성이 기반이 돼야 되는 문화국가에 안 맞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국가가 장려해야 되는 건 문화 풍토지 문화 그 자체가 아니다. 지금 그걸 묻진 않았는데 이게 제 대표적인 논점이에요. 해설에 나와 있죠. 그리고 문화 풍토 조성이다. 그리고 모든 문화, 엘리트 문화뿐 아니라, 엘리트 문화는 제외하니라 안 되고 문화 풍토의 그 문화는 모든 문화다. 자, 결사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이제 농협에서도 선출직들, 그러니까 농협 안에서 여기 과열이 많이 되거든. 그래서 이때 선거제도를 법 자체에서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규제를 해요. 그럴 때 우리가 이거 선거권이라고 안 해요. 왜냐면 국민대표를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어적으로 선거란 표현을 쓰더라도 결사의 자유 문제인데, 이제 이런 규제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정말 니네 사적 단체이기만 하냐 그거야. 국가로부터 많은 역할을 맡아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너네한테 이제 기본권도 갖고, 그런 규제라는 게 기본권 제한인데 그게 지나친지를 심사할 때는 심사가 완화된다, 느슨해진다. 그러니까 어떤 색깔이 있잖아. 완전히 사조직이 아니라 국가의 어떤 색깔이 들어오면 니네가 누리는 자유가 좀 제한되는 면을 받아들이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근로상권은 노조에 대한 거죠. 이건 우리가 일반 결사가 이미 있어요. 21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3조 드는 거는 특별히 보호해보려는 취지인 거예요. 그래서 노조 자체에 대해서는 헌법이 따로 둬서 이제 보호하고 있고, 자, 농협 이사선거의 경우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말라. 근데 우리나라가 제일 사람들이 이거 없이 못 사는 게 뭐죠? 문자, 핸드폰.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되게 편하게 쓰는 수단들이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를 쓰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는, 이메일 쓰지 말라 이런 거는 결사의 자유 침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웬만하면 이게 농협 자조조직에 대해서 선거가 가열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걸 위헌이라고 잘 안 보는데, 요 판례 하나만 잘 기억할게요. 지역농업 선거에서 문자 쓰지 마, 이거는 결사의 자유 침해다. 이거는 좀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마사회. 내가 안마사회 가입할 때
옳은 거 그런 거 답이 이미 나왔군요. 안마사에 가입할 때 그러니까 안마사만의 판례가 아니라 난 변호사협회 가입하기 싫어. 그래도 이제 그 직업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강제 가입을 시켜요. 그리고 회비를 내야 돼. 그래야 그 회가 그 직업군의 어떤 제도 정책이나 이런 걸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회비를 내라는 게 난 가입하기 싫은데 이런 걸 침해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변협도 그렇고 다 그래요. 다시 정리하면 결사회자가 좀 이제 성격이 여러분한테 막 부각되는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얘가 집회결사잖아. 집회를 주로 나죠. 결사 낼 거면. 그래서 결사로만 한 문제가 잘 안 나와. 근데 이제 모아져 있어서 좀 피로도가 있네요. 농협은 이런 어떤 선거나 이런 거 할 때 가열되지 않도록 규제들이 있는데 좀 받아들여야 되는 면이 있다 이거야. 첫 번째 질문은. 그 다음에 2번은 좀 약간 다른 각도에서 나중에 다시 보시면 되고, 자, 농협선거지만 요거는 좀 규제가 잘못했었다 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농협선거에서 문자메시지 이런 거 못 쓰게 하는 건 결사회자의 침해, 요게 제일 중요하고, 이건 어떤 회를 강제 가입시키는 게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래야지 그런 직업군을 위해서 다 뭔가 일을 해나가기 때문에. 4번이 약간 보편적인 쉽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랜덤한 판례라는 뜻이고, 강을 두셔야 되는 판례가 3번이에요. 답은 좀 오히려 심심하게 났습니다. 자, 기본권의 보호 영역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아무 데서나 종교를 전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아까 아프가니스탄 이렇게 여권 금지 구역에 가서 못하게 하는 게 거주주의자의 제한이나 침해는 아니랬잖아. 거기서 가치 논점이 됐던 게, 나는 전도하러 간 건데, 선교하러 간 건데, 거기서 판례가 종교의 자유와는 관련이 없어. 이렇게 얘기해. 종교의 자유가 네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아무렇게나 내가 뭔가 전파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야. 이러면서 그거는 종교의 자유랑 종교성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판시했어요. 이게 더 많이 나오죠. 그렇게 아프가니스탄 못하게 가는 게 결사의 자유 제한이다. 그건 요새 좀 나오고, 기부금은 이제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을 모아서 누군가를 위해서 돕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이제 마음대로 해버리면은 딴 데 쓸 수도 있으니까 국가가 규제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럼 규제가 너무 강하면 위헌이고 적정하면 합헌인데, 그래서 아까 기부금품 모집 여부부터 막지 말고 뭐부터 막아라, 방법부터 막아라 이렇게 한 거야. 안 그러면 가임금지를 반하는데, 근데 이게 어떤 기본권과 관련이 있냐 이거야. 내가 국가 간섭 없이 기부금을 모아서 누구한테 주고 싶어. 이거는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안 속해요. 왜냐면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이 있고 이제 내가 내 맘대로 처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막진 않아요. 내가 내 자산을 누구한테 기부하는 걸 막는 게 아니야, 지금 이 말 표현이. 그래서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로이 기부행위 할 수 있는 것들이 뭔가 제한되는 거는 나의 돈만이 아니어서 그래요. 이거는 일반적 행동자유의 제한이고, 그게 제한이나 무는 아니죠. 필요하다면 침해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실 판례가 두 개예요. 너무 강하게 규제해서 이제 재량행위로 돼 있었어. 허가 내줄지가. 그때는 기본권 침해로 받고, 허가를 내주는 걸 원칙으로 한 시점에서는 허가가 나가는 게 원칙일 때 합헌이라고 했는데, 여기 판결 요지로는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결론을 좀 묻기보다는 요 말투를 많이 물어요. 국가 간섭 없이 기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재산권하고는 상관이 없다. 자, 일반적 행동자유권에는 우리가 쓸데없이 하는 것들도 다 들어와요. 내가 위험한 스포츠, 가치 없는 방식으로 살고 싶어, 판시해요. 그런 말투가. 그런 것도 포함된다. 그래서 일단 다 존중하라 그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치가 있냐 없냐는 거는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보는 거고, 기본권의 보호 영역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는 일반적 행동자유예요. 그 다음에 변호사는 이제 윤리성을 띈 직업이다 보니까 수인 건수 탈세하지 않도록 변협에다 알려야 되는데, 이건 사생활의 영역이 아니죠. 사생활하고 알 관점이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어떤 제도가 있었을 때 기본권들이 뭐 11조, 12조, 13조 있잖아. 어디로 좀 들어가라고. 그래서 기부를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네. 재산권의 보호 영역, 재산권을 내가 제한당하는 거냐? 아니야, 재산권 잘못 왔다 이거야. 이런 말투들이 되게 중요한데, 음란 표현은 표현의 자유 보호 영역에 넣고 가겠다. 이게 항상 나와. 여러분 시험에 나올 겁니다. 음란 표현은 표현의 자유 보호 영역에 들어와. 이런 거 시험에 안 내면 좀 이상한 거고. 8번의 평등권. 평등은 둘을 달리 대우함의 합리적인 이유.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나누지 말라 이거야. 그리고 자의금지 심사, 합리성 심사. 그래서 둘의 차이점의 어떤 합리성 정도를 확인하는 데 그치고, 입법 목적이 정당하냐 수단이 적정하냐 이거는 오히려 예외적으로 헌법 자체가 특별히 평등을 강조했거나, 아니면 관련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 처리할 때 비례심사, 목적이 왜 하는 거야, 수단이 목적에 기여해 다른 수단은 없어,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국민참여재판은 20세로 연령으로 한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정도 됐을 때 판단 능력이 이 제도에서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나이 제한이 여러분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합헌입니다. 나이 부분은. 이런 것도 개정은 될 텐데 개정돼도 판시는 판시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 다음 어떤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지나친 게 명백하다면 말 그대로 여러분 국어시험이야. 명백하면 평등원칙에 반하겠죠. 너무 지나치면. 자, 국가라 할지라도 민사관계에 있어서는 대등하게 다루어져야 돼. 그래서 과거의 국유재산법에 국가는 국민재산을 20년간 점유하면 취득시효가 완성돼서 달라고 할 수 있었는데 국민은 국가 땅을 20년간 써도 절대로 못 달라고 하는 게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해서 국가재산 중에서 일반 잡종재산, 행정목적이 아닌 재산에 대해서는 국민의 시효취득을 지금 허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사적 관계에서는 국가 국민을 대등하게 대우해야 된다는 거. 다시 국유재산을 보면은 우리 시청 같은 거는 국민들이 뭐 점유할 수도 없지만 그냥 국유림 같은 거 있잖아. 보니까 전원주택 이런 거에서 좋은 땅으로 칠 때 그 주택 뒤에 국유림 있으면 되게 좋은 걸로 치더만. 마치 내 땅처럼 쓸 수 있다고. 근데 일반 재산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막 국가 땅인데 몰래 많이 썼던 건데 그걸 가져갈 수 있어요. 국민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왜냐면 국가도 국민 거 가져가거든. 내 땅이 아니지만 그 내 땅처럼 쓸 때 평온 공연했고 그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았다면 20년 정도 쓰면 주라고 돼 있어요. 민법에. 그거는 국가 땅을 뺏기는 시점에서도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국가도 국민 땅 뺐듯이. 그 얘기야. 국고자격. 나라의 창고를 채울 때는 국가 국민을 대등하게 처리해야 되지 국가니까 무조건 더 우월하게 좋은 질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약간 완화해주는 게 있긴 한데 일단 원리적으로는 그렇다고. 그 다음에 영토조항, 아까 제가 한일어업협정을 말씀드리면서 이 얘기를 일부는 했는데 여기서 영토조항은 우리나라 한반도 부속도서를 그러니까 북한 여기가 우리 나라라고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북한은 어떤 남의 나라를 불법점유 여기는 단체로 봐요. 우리가 국가로 인정을 서로 하지 않거든요.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고 반국가 단체로 봅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북한을 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영토조항은. 근데 사조에 보면 평화통일. 이거 뭐야? 잘 지내보자, 친구하자 이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국가보안법이라든지 이런 게 근거가 되고 평화통일에서 남북교류에 관여하는 법률인데 이게 만약에 일반법과 특별법 이러면 하나만 써야 되거든. 또 이제 신법과 국법 이래도 하나만 써야 돼. 그러니까 얘 둘의 관계는 일반법과 특별법 그러면 하나만 써야 된다는 뜻이어서 안 돼요. 친할 때는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고 사이가 나쁠 때는 국가보안법을 써야 되니까 엄마가 애기한테 항상 잘해주거나 뭐 항상 나쁘게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법을 쓰는 것처럼 여기도 그래야 된다는 거야. 근데 북한하고 우리가 잘 지내보자 해서 남북합의서 하는 거는 잠정적으로 이제 나아가는 단계에서 그냥 잘해보자라. 이걸 젠틀맨 어그리먼트라고 그래요. 이거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3조에서 한일어업협정 판례지만 영토조항에서 기본권을 한번 도출한 적이 있겠죠. 3조 영토조항에서는. 근데 4조의 평화통일에서는 기본권 안 나와 이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논점인데 통일에서는 기본권을 주장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지.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논점이 헌법 전문에서 기본권 도출 안 돼 이 말. 아까 뭐 기본 원리에서 우리가 뭐 민주주의 원리 이런 거를 기본권이라고 바로 주장하지 마 이거지. 그래서 전문에서 기본권 안 나와, 기본 원리에서 기본권 안 나와, 3조에선 한번 도출해봤어, 4조는 안 나와 이런 식의 되게 패턴화된 선지들인데 이런 거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여기 넣었어. 네, 진짜 여러분 이걸 책 팔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거 정도 지금 모르면 큰일 나는데 지금 시점이 저걸 보면 딱 좋을 때여서 그래. 그거랑 조금 힘들겠지만 이런 스타일의 과목이 별로 없거든요. 이렇게 뭔가 핵심 지문이 답이 바뀌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책 쓸 때 제일 고생하는 게 헌법이긴 해요. 답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세신판례 특강을 세신판례를 제가 한 거를 좀 챙겨 들으시면 좋겠고 10번에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 우리가 영화 제목 변호인 있잖아. 알죠? 그러니까 그 형사에서만 변호인이라고 쓴다. 민사사건에서 가사사건에서 변호인 그러면 판사가 되게 화내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는 형사에서만 쓰는 거지 민사, 행정, 헌법소원 이런 데서도 쓰면 안 된다. 변호사라고 해라. 아니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변호인은 형사에서만 쓰라고. 변호사가 이제 일반적인 사건에서 변호사라고 하는 거다. 이거 겁나 강조하고 있다가 좀 예외적인 판시가 생겼는데 이게 민사벌과 이게 구속돼 버린 거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이제 그 불법 체류자가 구금됐는데 그거는
행정사건인데 구금돼 버렸어. 이거는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 주체다. 그래서 이때 만약에 못 만나게 하면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 침해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판례 변경 한번 한 건데요. 이제 출입국관리법에 이제 구금된 자도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 주체다. 되게 많이 나왔죠, 한동안. 그래서 다 여기 있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검찰에서 이 사람이 피신 받는데 이제 이렇게 해갖고 온 거죠. 이 사람의 접견을 막는 것도 기본권 침해라고 봤어. 왜냐면 제대로 도와주려면 만나려고 하는 시점부터 만나게 해줬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그 지금 피의자와의 접견 교통권 역시 기본권이다. 이런 거 함부로 막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이것도 이게 경찰 직면에 참 좋은 논점인데, 여러분 이제 피신이나 이런 거 작성하실 때 검찰 단계에서도 하잖아요. 이제 검찰 수사관이, 검찰 공무원이 이제 여기서 변호인이 들어왔는데 아까 이게 분위기상 하대한 거로 보여요. 변호인을 뒤에 앉으라고 한 거야. 여기서 검찰 수사관 있고 피의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문답하잖아요. 여기 뒤에 앉으라고. 되게 멀뚱하게 앉았어. 변호권 침해다. 정말 중요한 판례인데 이런 게 이제 형사 직면에 굉장히 맞죠, 출제가. 적합한 총재인데 변호권이 기본권이라는 논점도 있어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도 기본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좀 얘랑 다른 논점이긴 하지만 좀 느낌은 비슷하게 볼 건데, 이제 변호사가 아까 이제 변호사 논점도 있거든. 이게 형사가 아니더라도 변호사는 어쨌든 도우러 가는 사람이니까, 왜 이제 구금된 사람 만나러 갔을 때 접촉 차단된 시설에서 왜 중간에 유리부스 두고 만나는 거, 이거 재판청구 침해거든요. 위헌이거든. 근데 요번에 이제 또 판시가 나온 게, 이 변호사가 이제 접촉 차단 시설을 쓰진 않아요. 이때 위헌을 냈기 때문에. 근데 변호사라는 소송 중이라는 서류를 내라는 것도 위헌 났어. 왜냐면 변호사로 선임됐다고 해서 소장을 바로 내지 않아요. 변호사로 선임돼도 준비하고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때 만나야 되거든. 근데 이때 접촉 차단 시설을 쓰면 똑같은 효과가 일어난다고 해서 최신 판례로 헌재가 이것도 위헌이라고 봤거든.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하게 직업의 자유 침해로 좀 판시한 게 있긴 한데, 그건 뭐 천천히 되겠지만 재판이 그래서 조금 그래. 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좀 부담스럽긴 한데, 다시 정리하면 여기 형사 쪽에서 낸 논점이야. 형사적인, 여기 형사에서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라는 말을 쓰죠. 근데 행정 절차에서 구금됐을 때도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 주체다라는 이 논점 2번 많이 냈고, 지금은 변호인,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조력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검찰에서 피신 중인 사람을 만나러 갔을 때 못 만나게 하면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침해라고. 그래서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도 기본권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호인이 검찰 단계에서 피의자 신문할 때 들어가려고 했는데 들어갔어요. 근데 뒤에 앉아라가 한 거는 변호권 침해야. 근데 이제 이거는 밑에 거는 변호사 논점인데, 아무리 형사가 아니라도 변호사를 이렇게 일반 접견처럼 접촉 차단 시설을 쓰면 재판청구권 침해라고. 이것도 유명한데, 최근에 근데 이게 개정이 돼서 이제 해결된지 알았는데, 또 쟁점이 된 게 뭐냐면, 소장을 제출했다는 서류를 내야 되는 게, 변호사가 됐다고 당장 소장 내는 게 아니라 얘를 만나야지 뭔가 자료를 정리할 건데, 이런 소송 중이라는 서류를 내라고 한 게 위헌이라는 재판이 나왔어요. 이거 제가 1월 31일 날 명절에 그 특강을 했고, 기어이. 그리고 이제 무료 특강을 올라가 있으니까 그 메가 사이트 가셔서 좀 잘 보시면 좋겠어요. 확인해 보시면. 자, 11번 갑니다. 행복주거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제 사실 특정된 기본권이 없으면 행복주거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본권이 성격이 딱 두각되는 게 없으면 이게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이거든. 안 행복해 이런 게 아니라, 부모의 자녀를 이름을 지을 자유는 이제 좀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행복주거권, 자유권. 근데 이제 규제를 하는 거죠. 읽을 수 있는 한자만 쓰라는 거야. 제한이 침해가 아니고, 이게 행복주거권이 자유의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특징이 없는 자유들. 그러니까 뭘 달라 이런 게 아니야. 안 줘서 안 행복해, 앵앵 이러면 판례가 이거는 다 관계가 없다고 봐요. 이 기본권하고 관계가 없다고. 공문서의 한글 전용, 한자 변기를 안 하죠. 이제 어떤 특징이 없잖아. 이것도 행복주거권 논점인데 침해는 아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건 개별 판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형태는 아닌데, 공적 인물의 부당을 비판하면서 모욕적인 언사를 썼어도, 왜 이게 약간 공인은 그런 걸 많이 당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면이 있잖아. 사회상규 위반되지 않으면 정당행위로서 이게 뭐야? 위법성 조각사유니까 이거는 기소를 유예한다고 하면 안 되죠. 죄가 안 됨으로 불기소해야지. 이제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하는 주문 형태에서 기소유예는 왜 이제 훔쳤는데 죄를
지었는데 이제 뭐 참작할 게 많아서 어린 아이고 이래갖고 아직 뭐 대학생이고 그리고 뭐 지금 뭐 너무 어려운데 배고파서 멈췄다든지 이러면은 검사가 피해자도 이제 이 사람 처벌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처벌 물어낸 의사가 뭐 꼭 이렇게 이거 바꾸는 죄는 아니지만 그래도 참작이 돼갖고 불기소하는 제명하는 그 말의 주문이 기소유예면 죄는 지었지만 기소를 아니하겠다 이거잖아요. 기소유예가. 그래서 불기소 형태 중에서 어쨌든 얘는 죄를 지었음을 전제하거든. 근데 정당행위 정당방위는 죄가 안 됨이란 말이야. 이게 똑같은 불기소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죄가 안 된다는 것과 기소유예는 차이가 커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무슨 공직에 나간다든지 했을 때 수사 경력자 이런 거 떼보면 이 사람 기소유예가 나와버리면 이게 행복주권 침해라고. 그래서 피의자를 위한 어떤 공식적 제도는 없기 때문에 피의자는 자신에 대한 불기소가 깔끔한 형태로 떨어지지 않고 기소유예로 떨어졌을 때는 헌법소원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럼 헌재가 개별적인 사안을 봐서 이거는 기소유예라고 했으면 안 됐던 거야 라고 판시하는 이런 개별 판례를 내는 거는 좀 많이 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공부 관점에서 참고를 한번 봐두시고요. 이렇게 된 거 되게 많아요. 뭐 이런 개별화된 판례들은 되게 많기 때문에 랜덤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볼 수는 없고 시험에 나오면 그냥 적는 정도로 하셔야 돼요. 12번 가겠습니다. 공모단위권 논점에서 취업지원 실시기간 채용시험 가점에서 보국수, 이건 이제 자녀분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점점 후손들이 많아지니까 줄여가는 건데 그 옛날 제도가 계속되길 바라는 게 항상 유지될 거라고 볼 수는 없어서 이걸 공모단위권 침해로 보진 않았고요. 재임기간 중에 공모 수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거는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주면은 편했을 텐데 지자체장이 나도 퇴직금 받고 싶어. 그건 이제 공모단위권의 보호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이판시에서 얘기했는데 요 말투가 여기서 나왔다는 걸 좀 한 번에 알아보기 좀 쉽지가 않죠. 그 다음에 이런 건 꼭 개별 이 판례가 아니더라도 교육위원은 그쪽 경력을 요구하는 게 공모단위권 침해 아니겠고 이거 이제 공무원법 여러분들 갖다 생각하면 되는데 성인 대상 성범죄 벌금 100만 원이면 임용결격이잖아. 그 선생님들은 거의 조문을 준용하거든. 그래서 선생님 못하게 하는 거는 공모단위권 침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 가겠습니다. 13번이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21조를 언론 출판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그래서 언론 출판은 이제 내가 어떤 부특정 다수 안에 표현하는 매개체잖아. 근데 매개체가 그림일 수도 있고 요새 뭐 보니까 드라마 중에 그때 우리는인가? 그래서 저도 되게 재밌던데 그런 게 그 보면은 막 그림으로 표현하잖아요. 자기 어떤 마음 이런 거를 표현은 제한이 없다. 음란한 표현도 어쨌든 뭔가 표현하고 있긴 하는데 이제 이런 거 제한하는 게 침해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는 표현의 자유라는 게 워낙 민주사회에서는 중요한 그런 토대가 되는 기본권이다 보니까 네가 어떤 표현물, 뭐 책을 내기 출간하기 전에 행정권이 사전에 주체가 돼서 이제 검열하는 거를 헌법이 절대적으로 이거 못하게 하는데 예전엔 광고는 검열이 아니라고 봤었어요. 광고의 뭐 내용을 사전에 봐서 억제하는 거를. 근데 걔도 이제는 검열로 봐요. 그래서 뭐 건강기능식품의 광고든 의료 광고든 의료기기 광고든 광고 자체도 어쨌든 표현물이고 사전에 봐서 내용을 보고 막는 거는 검열로 지금 판시가 다 나와 있고 이제 여기 책에도 어제 다 들어가 있는데 아까도 확인해드렸지만 자꾸 이제 모의고사 보시더라도 이 책을 잡고 가서 이제 완성을 시켜 나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26페이지에 의사협회 의료 광고 뭐 사전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처벌하는 거는 검열금지 연습하는데 이렇게 자기가 모의고사나 이제 문제 풀고 이렇게 여기다 자꾸 정리해 가시면 좋겠고 특정 구역 안에서 광고가 너무 많이 붙어 있으면 정신없잖아 건물에. 그래서 업소별로 한 개만 쓰라는 건 광고한다는 게 표현이잖아. 이거 좋은 거야 뭐 이렇게 표현의 자유 침해 아니다. 자 14번 가겠습니다.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 헌법 30조에 있는데요. 이게 현행헌법에 도입이 됐고요. 여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범죄들이 이제 생명 신체를 다치게 했을 때 이제 피해자를 구조하는 구조금이 나가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일어난 우리나라 국내인에 대한 범죄라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범죄가 아니다 보니까 이 제도로는 처리를 안 합니다. 평등원 지급되지 않고요. 얘가 이제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는 이제 좀 보험이나 이런 걸 처리하면 되니까 이 제도의 보호를 받진 않고요. 돈을 주기로 했는데 2년간 이제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4번이 되고요. 자, 15번 가겠습니다. 재판 청구권인데요. 재심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해주지 않죠. 그래서 헌법 자체에서 재판받을 권리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치료 감호 받을 권리, 내가 정신병에 걸렸다 그래서 뭐 이제 감옥은 못 가겠다 이런 게 내가 이제 재판으로서 선고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국민 참여 재판을 받을 권리도 헌법적으로 기본권은 아닙니다. 재심을 요구하는 것도 기본권 아니고 심지어 대법원의 재판을 받는 것도 당연히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취지예요. 소치와 간주는 원고가 소송 걸어놓고 제때 기일을 뭐 지키지 않는다든지 해서 소송을 안 하는 걸로 간주되는 건데, 그럼 이제 피고가 뭔가 이것 때문에 진행하느라고 돈을 쓴 게 있으면 그런 비용을 원고가 내줘야 돼요. 일정 부분까지는. 그런 게 재판청구 침해 아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아프다, 이렇게 내가 정신질환이 있다, 이거를 피고인 스스로 요구할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없고 검사가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설득될 정도여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재판청구 침해가 아닌 게, 애초에 재판청구권은 이런 게 보호 영역으로 보지 않아요. 치료감을 청구할 권리, 국민참여재판, 재심, 대법원 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이 직접 재판청구권의 내용으로 보호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헌법 조문에 재판의 공개와 관련된 이 조문 암기가 굉장히 출제 많이 되는데, 심리와 판결은 공개다. 근데 심리는 진행 과정이니까 막 뭐 되게 좀 끔찍한 사건이면 그 과정에서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풍속을 해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심리는 이제 진행 과정은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래도 판결은 무조건 공개입니다. 그래서 이 조문의 특징은 뒤에 심리를 비공개할 수 있다는 거지 판결 자체를 비공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자, 근로상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실 국가도 고용주죠.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그런 성격에서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거고, 근로상권은 이제 헌법 33조인데 이게 자유, 이게 그렇게 모이는 성격에서, 그러면서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에서 힘의 균형을 맞추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권적 성격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거 이제 설명하는 선지들인데, 판례를 그냥 결론만 딱 내는 게 아니라 중간에 뭐 하는 말들이 있어요. 되게 블라블라, 왜 어른 덕담하듯이 긴 말을 하는데 이런 데서 빼면 좀 느낌이 이래요. 그 다음에 교원노조를 가입하거나,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우리가 다 외우거나 다 안 할 수는 없는데 최대한 이해하면서 그냥 소거해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약간 기본서도 약간 그래서 좀 서술 형태를 좀 보긴 해야 돼요. 너무 요약 형태는 이제 막판에 좀 쓰는 거고, 교원노조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이렇게 조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걸 좀 뒤늦게 일반인들 알게 된 건데, 대학 교수님들은 그 노조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교육공무원 아닌 대학 교원은 뭐죠? 사립대. 사립대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하냐, 이거는 지나치다라고 해서 위헌을 냈고, 사실 이 판례가 이렇게 나눠서 판시했다는 게 큰 의미가 어떻게 보면 없는 게, 교육 공무원인 대학 교원, 그러니까 대학 교수님이죠. 이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 막을 건 아니다 해서 위헌. 근데 이게 왜 구분해서 판시했냐면, 요거는 엄격하게 심사했어요. 왜냐면 사립이기 때문에 이렇게 근로상권을 많이 막으면 안 된다고 해서 엄격하게 심사했고, 공무원은 원래 근로상권은 헌법 자체가 다 못 노리잖아. 그래서 좀 완화된 심사했지만 그래도 위헌해. 그래도 잘못했다고. 그래서 대학 교수님들은 이제 노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교원 노조에 대학 교수님들을 빼고 있는 거는 둘 다 위헌이야. 교육공무원이든 교육공무원이 아니든 위헌성이 있는데, 다만 심사 관점이 입법 목적이 뭐냐, 수단이 적정하냐,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판시한 거는 사립대, 즉 교육공무원 아닌 대학 교원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심사했고 잘못했다 이렇게 봤고, 원래 이제 공무원은 근로상권을 헌법 자체가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누리기 때문에 좀 완화된 해석을 해도 전혀 못 누리는 건 지나치다라고 본 거예요. 둘 다 어쨌든 위헌적이라고 본 거고, 출제가 좀씩 올라옵니다. 청원경찰의 근로상권 원래 전면 막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단체 행동권만 막잖아. 헌법 33조 이제 3항에 보면. 그래서 그거를 좀 헌재가 같이 언급을 해요. 중요방위산업체도 단체 행동권만 막는데 청원경찰 왜 다 막냐 해서 위헌. 이것도 책에 다 있어요. 여기서 이제 편지 많이 서류된 건 다 넣어놨는데, 보고 좀 한쪽에 정리하고 싶을 때 이걸 이제 와서 막 백지 만들어서 오답 적기 시작하는 것보다 이렇게 잘 돼 있는 책을 갖고 좀 완성시켜 나가듯이 쓰시면 좋습니다. 답이 4번이고요. 17번 갈게요. 청원경찰 그러면 지금 2번 정도 본 건데, 판례를 둘 다 A급인데, 청원경찰에 대해서 근로상권 전면 부정은 근로상권 침해고, 청원경찰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다니고 있는데 선고유예 받았을 때 그만둬라고 하면 선고유예로 뭐 하면 당연퇴직하면 이것도 위헌, 직업의 자유 침해다. 위헌이죠. 그 다음에 이제 17번입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직접 선거가 내가 직접 뽑는다는 뜻인데 우리의 문제는 비례대표예요. 우리가 지역구 국회의원은 내가 그 사람을 보고 뽑는 게 맞는데 비례대표는 정당 지지를 한다는 거죠. 선거에서. 그럼 그 정당 지지가 전국적으로 보면은 퍼센트지가 이제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남은 이제 지역구로 뽑히는 그 국회의원 빼고 남은 비례대표는 그 정당 지지율대로 배분받을 때 이렇게 가려면 한 명이 1인이 2표를 가져야 되는데 옛날엔 1인 1표였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국회의원 1번 후보를 밀면 1번이 속한 정당의 지지도로 봤어. 무소속을 밀면은 표의 가치가 그러니까 하나인 거야. 그 국회의원 뽑는 데만 쓰이고 비례대표는 안 쓰이니까. 그리고 나는 그 정당을 지지한 게 아닌데 이렇게 지지한 걸로 보잖아. 그래서 이렇게 1인 1표 제하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내가 뽑은 표를 정당의 표로 생각하는 것은 직접 선거에도 반하고 그럴 때 나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표의 가치에도 차등이 생기기 때문에 평등 원칙에도 반합니다. 이게 선거소송인데 선거소송은 이게 바로 대법원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청심사라고 해서 선관위에 가지 않고요. 바로 대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선거소송일 때 이제 선거인도 들어가요. 당선소송일 때는 선거인은 안 들어가요. 그리고 30일 내에 대법원에 소재기할 수 있다. 그리고 선관위가 여기서 선거구가 다 뭐 이제 대통령은 전국 단위고 국회의원은 선거구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당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법 자체는 조문안기로 아주 어렵게 낼 때 쓰고요. 농협의 선거도 좀 규제를 한다고 했잖아. 근데 이거는 헌법상 선거권은 아니고 결사의 자유 제한인데 필요한 제한들로 많이 보거든요. 근데 아까 농협선거에서도 결사인데 농협선거인데 농협선거에서 문자 이메일 쓰지 마, 문자 쓰지 마 이러면은 위헌이다 그랬죠. 이게 이제 결사의 자유 문제고 선거권의 문제는 아니다 이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민투표권은 기본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 차원에서 법률에서 주민들의 어떤 참여를 인정하는 이런 제도들이 헌법에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참정권 쓰면서 국민의 정치 참여하는 성격은 직접 참정, 우리 기본적으로 간접 참정권이죠. 대의제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선거권, 그리고 이제 공무단위권의 피선거권, 이게 크게 보면 공무단위권이어서 간접 참정권이라고 하는데, 직접 참정권으로는 이제 국민 투표가 있는데, 국민 발언은 예전에 해봤지만 지금 없고, 소환은 아예 해본 적이 없댔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또 있는데, 지역 차원에서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주민투표법에서 지역의회를 주민투표에 묻고 뭐 주민 소환하고 그런 거 이런 거 다 이거 헌법적인 건 아니에요. 해야 되는 제도는 아닌데 그냥 입법을 통해서 하는 거지. 헌법에서 하라고 하는 것만 하나 알아서 입법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걸 알고 있냐 이거야. 자, 이 색깔도 괜찮네. 재산권에 대한 성격.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혼을 바로 하는 게 아니잖아. 사람들이 참고 참다 하는 거잖아. 집 나갔는데 아내분이 오랫동안 그냥 법률은 상태를 냅두고 있다가 결국 이혼을 했는데, 문제는 그 법정혼 자체의 혼인기간은, 그리고 법으로서는 어쨌든 그 이혼하기 전까지 혼인기간은 꽤 롱하단 말이야. 근데 그게 실제로는 같이 안 산 거예요. 거의 아주 결혼 초기에 집 나간 거기 때문에. 근데도 법률은 이혼 자체는 굉장히 늦게 하는 바람에 그 법률은 자체는 길어 보여. 그걸 가지고 연금을 나누는 건 재산권 침해다. 막 공분, 헌재재판관들이 아니 이러면 안 돼 막 이러면서 화냈어. 중요노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주대책이라고 해서 생활대책도 큰 관점에서는 비슷한 제도인데, 헌법 2.3조 3항을 좀 외워주셔야 돼요. 공공은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그러니까 우리 이 2.3조 3항은 대물보상이라고, 이제 재산을 수용하고 댐 만들고 하면 손실보상하잖아. 이게 대물보상인데, 그래서 뭐 신도시 만들고 하면 거기 있던 분들 손실보상을 공시지가로 해주는데, 그분들의 삶의 터전이 이제 뺏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기에 다시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이 이렇다면 이주대책, 상권을 형성해야 된다면 생활대책, 다 크게 보면 생활보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현재는 이런 거의 근거는 헌법 34조고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즉 복지적인 제도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할지 말지 입법 재량이다. 그러니까 이제 23조 3항의 성격이 아니라고 보는 거야. 생활대책은 23조 3항이 아니고 할지 말지 입법 재량이다. 그러니까 제도의 어떤 성격을 현재는 어디에서 오늘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익사 같은 거 할 때 거기는 이주 다 시켜버리고 그분들한테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분양권 같은 거 기회를 주는 거는 입법 재량의 영역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재산권이 워낙 또 얘도 광범위한 주제인데, 동물을 이제 죽이는 거는 내 거라 하더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정말로 끔찍하잖아요. 보기엔 다 끔찍하죠. 동물을 내 맘대로 못 죽인다 하더라도 입법 형성이 크다고. 너는 이거를 좀 받아들여야 돼. 어떤 판시여서 이런 얘기 나왔을까? 곰을 이제 키워서 수출, 그러니까 곰을 수출하려고 했는데 수출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곰을 뭔가 그런 산업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뭔가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농가들이 했다가 이 곰을 못 죽이니까 곰을 마음대로 못 죽이거든요. 이걸 죽이게끔 승인해달라고 하자 국가가 안 해주면서 이런 판시가 나온 건데, 동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 죽이는 거는 사회적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게 맞다는 판시. 그래서 여기 크다를 한번 작다로 낸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땅은 있잖아. 원래 재산권 자체가 좀 제한을 많이 받는데, 특히나 토지 재산권은 우리나라가 땅이 좁기 때문에 규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쓴다는 뜻 아니다. 근데 이제 그 관점도 있지만, 그래서 가인금지 원칙으로 심사 안 하냐 이러면 틀려요. 가인금지로 심사해요. 그러니까 심사 관점이 루즈해서 그렇지. 그래서 아예 가인금지로도 심사 안 해. 이건 또 틀립니다. 다른 방향으로. 이것도 2, 3조 사막 논점으로 책에 다 넣어놨으니까, 재산권은 그러니까 주제가 크죠. 뭐가 있냐면 재산권이냐 아니냐부터 시작을 하고, 이제 2, 3조 사막 논점을 또 알고 있느냐 물어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환매권 논점도 10년의 어떤 그 기간 제한이 지나치다. 이것도 제가 책에 다 넣어놨죠. 시험에 나올 것 같아서 이제 올해 좀 나올 거고요. 19번 보시면 아까 제가 그 주민투표권 이런 거 기본권 아니었잖아. 그래서 그거 가지고 헌법소원 걸면 안 돼요. 기본권이 아니면 헌법소원이 안 돼요. 주민투표권도 기본권 아니야. 그래서 기본권이 뭐냐라는 게 헌법에 써 있는 것만 기본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37조 2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기본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경시되지 않는 32항에 고민의 자유가 열거되지 않았다고 해서 경시되지 않는 데서 이제 페이지 37에 보면 기본권으로 본 거, 뭐 성적 자기결정권, 시치해고에 대한 자기결정권,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 이런 게 다 기본권이라고 이제 헌재가 인정한 것과 그렇지 않은 거 구분하는 논점. 그래서 여기 문제의 영향은 없지만, 여기서 이제 주민권은 기본권 아니니까 헌법소원 걸지 말라는 거죠. 여기 있네. 여기 안에도. 자, 주민소환은 인기투표예요. 원래 이거 선거로 사실 임기 동안은 보장이 된 건데도 중간에 꺾어버리는 거야. 너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인 제도야. 사유를 묻지 않는 게 이 제도의 성격에 맞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드물게 이게 뭔가 그 사유 없이 이 요건 이제 충족만 하면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제도예요. 주민소환. 헌법적인 제도는 아닌데 법률 차원의 입법이 되어 있고, 우리가 삼면이 바다다 보니까 관할하는 곳이 바다까지 포함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유수면이 바다죠. 바다 포함되고요. 이건 좀 조심해야 되는데, 지자체가 영토고권이만 쓰면 안 돼요. 영토는 국가 3요소, 국가가 조장하는 표현이고, 지자체가 뭔가 권한 침해를 논하면서 영토를 침해당했다면 안 됩니다. 자, 감사원은 원래 감사기관이다 보니까 지자체의 고유사무냐, 뭐 기관임이냐 묻지 않고 잘했냐 못했냐도 감사하는 게 맞아요. 그게 권한 침해가 아닌데, 만약에 중앙행정기관이 이렇게 하면 권한 침해입니다. 그럴 거면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 지역일을 지역선에서 알아서 해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거야. 다만 감사원은 예외다. 감사원은 원래 그런 기관이고, 감사원을 제외한 중앙부처가 뭐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기 위해서 감사를 들어간다든지 하면 위헌입니다. 요 판세랑 비교 판시가 만약에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하면 위헌이라는 논점, 그럼 침해입니다. 권한 침해. 자, 환경권, 아까 제가 이제 국가의 보호 의무는 최소한을 놓고 본다고 했는데, 그게 전혀 안 하는 건 거의 없기 때문에 잘 위헌이 안 나지만, 공선법에 소음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은 것은 보호 의무를 가소하게 이행한 것이다. 그래서 아주 중요 판례고, 여기도 이제 들어가 있어요. 37페이지 35조 환경권 밑에. 그래서 여기 A급이어서 얘 거의 낼 거고, 이걸 내다 보니까 원래 잘 안 나오는 주제인데, 이제 환경권이란 이름으로 판례 그냥 모아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라는 게 꼭 자연환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도시에서 많이 살기 때문에 빛공해, 소음 이런 것도 환경에 대한 논점으로 보고요. 환경은 굉장히 종합적 성격이죠. 그리고 좀 추상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느끼기에 이게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게 어떤 공식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이 자체로는 추상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을 놓고 본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뭘 해야 된다기보다는 포괄적인 의미다. 이런 걸 갖고 선지 잘 안 잡는데, 요건 이런 의미가 있어. 여기가 원래 메인 주제가 없는
주제가 기출이 잘 없는데 얘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얘를 갖고 환경권으로 제목을 잡으니까 판례가 별로 없으니까 이거저거 내면서 문제를 위한 문제가 된 거지. 4번 같은 거는. 이런 건 그냥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써놓고 이렇게 말하면 틀려 이렇게 외우는 식으로. 수험 헌법은 또 그런 겁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